저하, 오늘은 궁궐을 떠나셔야 저들의 복수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길을 나서거라. 안녕하세요. 김작가십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빛 궁궐에서 내려온 그림자병 인년 늦가을, 한성 도성안. 하늘이 피처럼 붉었다. 아직 술시가 채 넘지 않은 초저녁이었다. 나는 창덕궁 후원 가장 깊숙한 곳, 낙선제 별채 안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 어디선가 새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가 두꺼운 담벼락에 막혀 사라졌다. 궁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흩어졌다. 내관들은 눈을 감았다. 궁궐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다. 보아도 보지 않은 척, 들어도 듣지 않은 척. 나는 이준서, 16살. 세자가 아니었다. 왕이 될 몸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혈관 속에는 분명히 왕가의 피가 흘렀다. 선왕의 서손, 반계 중에서도 반계. 그것이 나의 신분이자 나의 족쇄였다. 그날 나는 옥색 달령을 입고 있었다. 기세 박힌 금빛 흉배는 이미 반쯤 뜯겨 있었다. 황급하고 거칠게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었다. 허리에는 은빛 과대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발 아래에는 검은 목화가 한쪽만 벗겨진 채 뒹굴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나와 마주 선 사람이 있었다. 좌의정 박성문. 46의 나이에 이미 조정 절반을 소나기에 쥔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얇았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 학흉배가 정중히 달린 당상관의 관복은 옷고름 하나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그는 오늘 밤 이 궁궐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등잔불이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작고 가느다란 손, 붓글씨를 쓰는 손, 그 손으로 왕관을 쥔 적도 칼을 들어본 적도 없는 소년의 손이었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박성문은 멀리 도성박 산 깊은 곳이라고만 했다. 돌아올 수 있느냐고 다시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쪽으로 고개를 꺾었고 내관 2명이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짐은 이미 꾸려져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궁궐에서 내게 허락된 것은 보따리 2개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성문은 세자빈 마마께서는 안녕하시나 뵙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등잔만이 알았을 것이다. 분노도 울음도 체념도 아닌 그 무언가. 세상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배운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왕자의 예로 자라난 소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저항이었다. 낙선제를 빠져나오는 길은 후원의 뒷담을 끼고 이어졌다. 창덕궁 후원은 단풍이 절정이었다. 붉고 주황빛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졌다. 낮에는 화려했겠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저 검은 그림자들이 흩날릴 뿐이었다.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실 돌아보고 싶었다. 16해 동안 살아온 곳이었다. 낙선제 처마 끝에서 별을 세던 어린 시절, 연못가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눈을 감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어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걸었다. 한 발 또 한 발. 쪽문 너머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키가 작고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 나이는 58쯤 되어 보였다. 백성들이 입는 무명 두루마기는 여러 번 빨아빛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 페랭이를 눌러쓰고
발에는 집신을 신었다. 손에는 지팡이 하나. 그게 전부였다. 궁궐 내관들에게서 나던 향 냄새 대신 그에게서는 솔잎과 흙의 냄새가 났다. 그가 김호연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고 또 한 번 물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노인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이지러진 달이 떠 있었다. 그는 강원도 상간 서화군이라는 곳이라 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묻자 그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산다고. 나는 그 대답을 오래 생각했다. 삽니다. 그것이 전부인 대답. 왕자로서도 왕가의 후손으로서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것. 나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도성을 빠져나오는 데는 2시즌이 걸렸다. 우리가 탄 것은 당나귀가 끄는 초라한 짐수레였다. 나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끼어 앉았고 그 위로 거친 삼배포대가 덮였다. 왕자가 짐짝처럼 실려 도성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레가 출발하기 직전 나는 삼배포대 틈으로 성문 쪽을 보았다. 새벽 어둠 속에 흐릿한 형체, 흰옷, 긴 머리채, 어머니였는지도 몰랐다. 확인할 수 없었다. 수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달이 수레 위를 따라왔다. 그리고 낙엽이 길 위에 쌓였다. 낯선 길 위의 어린 왕자 길은 험했다. 한성을 떠난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차가운 가을비가 산골길을 후려쳤다. 붉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그 빗속에 우수수 떨어졌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짐술에 박히는 자꾸만 수렁에 박혔다. 나는 수레에서 내려 걸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궁궐 안에서 나는 언제나 가마를 탔다. 맨발로 흙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목화는 금세 진흙으로 뒤덮였고 옷자락은 빗물에 흠뻑 젖었다. 얼마 전까지 궁궐에서 곱게 입고 다니던 옥색 달령은 이제 거무죽죽한 행색이 되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호연 노인은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다만 걸음을 조금 늦출 뿐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2개의 고개를 넘었다. 첫 번째 고개는 가파른 돌길이었고 2번째 고개는 안개가 짙어 앞이 보이지 않는 산길이었다. 내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손바닥에는 지팡이를 쥔 자국이 붉게 패였다. 사흘째 밤 우리는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방은 작고 낮았다. 회나무 판자 벽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불을 펼치며 나는 잠깐 멈추었다. 궁궐에서 내 이불은 솜이 두툼하게 넣어진 명주 이불이었다. 매일 밤 궁녀들이 미리 덮여놓은 방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들에 둘러싸여 잠들었다. 나는 그냥 누웠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고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그러나 새벽에 눈이 뜨였다.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성문 앞 어둠 속에 그 흰 형체. 꿈속에서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이 보였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뻗은 손. 나는 조용히 눈을 뜨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소리 없이 그것만을 했다. 나흘 만에 서화군에 도착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산골이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길은 좁았다. 졸졸 흐르는 개울이 길 옆을 따라 흘렀고 그 개울가에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버드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다. 집이 30채 남짓. 초가지붕들이 낮게 엎드려 있고 담장은 돌을 쌓아 만든 것들이었다. 닭들이 길을 활보했고
아이들 서너 명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 하던 것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낯선 아이였다. 평범하지 않은 옷차림에 피부가 하얗고 손이 고운 아이. 마을에는 없는 종류의 사람. 나도 그들을 바라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맨발로 흙 위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옆 아이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둘이서 킥킥 웃었다. 내 뺨이 살짝 붉어졌다. 김호연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있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었다.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작지만 따뜻하다고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흙벽에 냄새가 났다. 솔가지 냄새도 났다. 그리고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노인이 들고 온 것은 뚝배기 하나였다. 보리 넣은 된장국에 산에서 캔 더덕도 조금 넣었다고 했다. 나는 그 뚝배기를 바라보았다. 뜨거운 국물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궁중 수라간에서 나오는 음식들의 냄새와는 달랐다. 화려하지 않고 기름지지 않은 냄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짜고 구수하고 뜨거웠다. 목 안으로 넘어가면서 식도가 따뜻해졌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왔다. 이것이 내 첫 번째 평범한 밥상이었다. 밥을 다 먹고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다. 별들이 떠 있었다. 도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다. 불빛이 없는 산속 마을이어서 하늘이 온통 별로 가득했다. 나는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별들도 나를 기억할까? 바람이 불었다. 대나무 숲이 서걱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별들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은밀한 약속마을에서의 첫 번째 아침. 새벽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궁궐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예상보다 크고 갑작스러워 화들짝 놀라 반쯤 몸을 일으켰다. 나는 잠깐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떠올렸다. 서하군, 상골마을, 김호연 노인의 집. 그것이 떠오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자 노인은 이미 우물 앞에 서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중이었다. 그가 두레박을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차가운 물이었다.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받아 세수를 했다. 차갑고 시원했다. 그날부터 내 일과가 시작되었다. 노인은 나를 궁궐에서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처럼. 아침에는 물을 깃고 땔감을 패고 마당을 쓸었다. 오전에는 씨앗을 보관하는 법, 채소를 손질하는 법, 간단한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노인의 집에는 의외로 책이 많았다. 대부분 낡고 표지가 해진 것들이었지만 내용은 깊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내가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진사 어르신이 김호연을 찾아왔다. 이른이 넘었지만 눈빛이 형형한 노인이었다. 짧게 깎은 흰 수염에 낡은 갓을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궁궐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말이 있다고. 추적자들이 왕가의 반기를 찾는다고. 그 말이 들린 것은 방 안에서 책을 읽던 나였다. 나는 책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저녁 김호연 노인이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앞에 앉았다. 그는 내가 들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왕자의 이름은 잊으라고 했다. 이곳에서는 그냥 준서 아이일 뿐이라고. 왕가의 핏줄도 왕자의 이름도 없이 그저 김호연의 조카 아들, 한성서, 병이나 요양차 온 아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름은 남겨두어도 된다고. 다만 왕자, 왕가, 이씨. 그 앞에 붙는 것들을 잊어야 한다고 했다. 이름을 잊으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막상 듣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이준서라는 이름은 내가 가진 전부였다. 신분도 재산도 다 빼앗겼지만 이름만은 남아 있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말은 나왔다. 노인은 내게 두렵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예라고 답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입 밖에 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려운 게 맞다고.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걷는 것이 용기라고. 그 말이 방 안에 잠시 머물렀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게. 초겨울이 왔다. 서화군 산골에는 도성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왔다. 아침이면 우물가에 얇은 살얼음이 끼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서걱이는 소리가 밤마다 지방까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마을 생활도 조금씩 몸에 배기 시작했다. 새벽에 우물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것. 장작 패는 것은 아직 서툴렀지만 도끼를 어떻게 쥐는지는 알게 되었다. 김호연 노인은 무엇을 가르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직접 해보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실수를 해도 혀를 차지 않았다. 그저 다시 해보이고 또 지켜보았다. 그런 나날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손이 거칠어졌다.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오래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변화의 시간이 멈추었다. 이경이 지난 밤이었다. 잠결에 무언가를 들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말발굽 소리였다. 산길을 달리는 여러 마리의 말. 그 소리가 밤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방문이 열렸다. 김호연 노인이었다.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따라오라고 빠르게 그러나 소리 없이 하라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발에 집신을 걸쳤다. 두꺼운 무명 저고리를 걸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나무 숲을 헤쳤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거침없이 앞장섰다. 이 산의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나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발 아래 나뭇가지가 밟히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산 중턱을 지나오르자 바위 절벽이 나타났다. 그 아래에 덩굴과 나뭇잎으로 가려진 좁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다. 노인이 덩굴을 걷어내며 안으로 들어가라 했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넓었다. 바닥에는 마른 풀이 깔려 있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노인도 들어와 덩굴을 다시 내려 입구를 가렸다. 어둠 속에서 둘은 조용히 앉았다.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와 거칠고 낮은 사람 소리가 계속되었다. 나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팔로 무릎을 감았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숨 쉬는 것만 생각하라고.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어둠 속에서 나는 그것만 했다. 2시즌이 넘게 지났다. 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노인이 덩굴을 살짝 들어 바깥을 살피더니 갔다고 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과 함께 몸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을 때 내 손이 아직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두려웠다. 분명히 두려웠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것으로 오늘 밤은 충분했다. 겨울이 깊어갔다. 서화군 산골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려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면 온 세상이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처음 보았을 때 한동안 마당 가운데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눈은 궁궐에서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창호지 너머로 보는 것이었다. 직접 이렇게 발밑에 밟히는 눈은 고개를 들면 하늘에서 지금도 내리고 있고 손바닥을 뻗으면 그 위에 떨어지는 눈은 처음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하얀 눈 조각 하나가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가 녹아 사라졌다. 나는 웃었다. 의도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입술이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이 마을에 온 지 1달이 넘었다.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이 아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었다. 손이 너무 고왔다. 글씨를 너무 잘 썼다. 말씨가 너무 단정했다. 그런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장터에서 쌀을 사러 갔을 때도, 개울가에서 서툴게 빨래를 할 때도 누군가 슬쩍 다가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냥 갈 뿐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이제는 같이 눈싸움을 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사는 박 할머니가 찾아왔다. 70 가까이 된 조그마한 노인이었다. 등이 굽어 더 작아 보였다. 소쿠리에 콩가루가 뽀얗게 덮인 흰 인절미를 담아들고 왔다. 아이가 혼자 이 겨울을 처음 보내는 것이 안쓰러워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 너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세상은 때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 말을 방 안에서 책을 읽던 내가 들었다. 나는 책 위로 고개를 든 채 그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씹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사랑.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지금 그 말로 설명되는 것 같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켜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 나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 서 있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는 피식 웃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억지가 아닌 안에서 올라오는 미소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자지 않고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종이를 폈다. 붓을 들었다가 잠깐 멈추었다. 무엇을 쓸까? 왕자의 하소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나는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붓끝으로 별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척 해준다는 사실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방식이라는 것을 작고 조용한 그림으로 남겼다. 눈이 더 깊어진 어느 날 마을로 낯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3명이었다. 모두 검은 두꺼운 솜두루마기를 입었고 머리에는 방한 페랭이를 눌렀었다. 말은 타지 않았다. 걸어서 왔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발걸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오며 한성에서 내려왔다고, 왕가의 후손 중 16살쯤 된 사내 아이를 찾는다고 말했다.
마을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어린아이 하나가 어미 뒤로 숨었다. 그때 최진사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이 마을에 한성에서 온 아이는 없다고 했다. 김호연의 조카 아들이 병 요양 중에 와 있지만 그 아이는 충청도 출신이고 벌써 2해 전부터 왕래가 있었다고. 왕가 후손이라니 그런 귀한 분이 이런 산골에 오실 이유가 있겠냐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직후 장터 안악 하나가 불쑥 나섰다. 최진사 말씀이 맞다고, 자신도 그 아이 아버지 되는 사람을 안다고, 충청도 청주 사람인데 패까지 알아서 아이를 이리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얹혔다. 아이가 약도 잘 먹고 요즘은 기침도 줄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얹어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떠난 것은 한 시즌이 지난 후였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다시 뛰었다. 안악들이 빨래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방 안에서 창호지 너머로 그 모든 것을 보던 나는 벽에서 조금 떨어졌다. 눈이 뜨거웠다. 울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대신 입술을 꼭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 마을이 나를 지켜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왕자가 백성에게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었다. 섣달 초하루 밤새 눈이 쏟아졌다. 아침에 문을 열자 하늘이 여전히 하얀 숨을 내려보내고 있었다. 마당은 무릎 가까이 눈이 쌓였다. 장독대 항아리들이 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대나무 숲은 눈무게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궁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던 그 밤이 생각났다. 그때는 이 겨울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은 겨울이 깊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춥지만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김호연 노인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당 위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노인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왕자인가 하고.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왕자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왕가의 피를 받은 사람이겠지요. 라고 했다. 그럼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럼 왕자이겠지. 라고 했다. 그러나 노인이 묻고 싶은 것은 왕자라는 이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다. 빼앗긴 것은 많다고. 궁궐도 어머니도 이름도. 그런데 지금 이 마루에 앉아 눈을 보고 있는 나는 누구냐고. 사람이라고 했다. 그냥 사람. 그리고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왕자라는 이름이 없어도 마음이 왕처럼 넓다면 왕으로 사는 것이고, 왕관을 써도 마음이 작으면 그것은 그냥 무거운 금붙이를 머리에 인 것뿐이라고.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따뜻하게 웃었다. 이 여정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노인의 웃음이었다. 아직 모른다고 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지켜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눈이 계속 내렸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했다. 말하지 않았다. 아직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정해진 것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 모르는 척하면서도 지키는 사람들처럼.
김호연 노인처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봄이 왔다. 산의 잔설이 사라지고 개울물 소리가 커졌다. 대나무 숲에 새로운 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텃밭 한쪽에는 노인이 파종해둔 쑥갓 새싹이 뾰족뾰족 흙을 밀고 올라왔다. 나는 그 새싹들을 보며 쭈그리고 앉아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까만 흙. 그 안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봄의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왔다. 이번에는 추격자가 아니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남색 달령에 가죽 과대를 가지런히 묶은 중년의 사내, 혼자였다. 그는 조판서의 명으로 왔다고 했다. 왕가의 후손을 찾는다고, 이번엔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당파 싸움이 정리되었고 정통성 있는 왕가 혈통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날 저녁 노인이 나를 불렀다. 봄 저녁 문 너머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나는 돌아가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곳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곳은 언제나 있다고 했다. 기억 안 해. 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흙, 우물, 대나무 숲, 텃밭의 새싹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몸에 밴 것들이었다.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하는 법, 장작 패는 법, 눈 위를 걷는 법, 두려울 때 숨만 쉬는 법. 그 시간이 지금 이 몸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손을 뻗어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것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성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달랐다. 이번에는 말을 탔다. 길도 더 넓었다. 함께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말 위에 앉아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서화군 방향으로 이어지는 산길. 이미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산들이 겹쳐 그 뒤에 숨어 있었다. 한성에 도착한 것은 나흘 뒤였다. 도성 사람들이 길 양쪽에 모여 있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들 속에서 말을 탔다. 두렵지 않았다.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냥 차분했다. 산골 마을에서 새벽마다 우물물을 깃던 사람, 동굴 안에서 어둠 속에 앉아 숨만 쉬던 사람, 눈 속에서 장작을 패던 사람이 지금 이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왕궁 앞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렸다. 관원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에서 내렸다. 왕자가 있는 방에 들어섰다. 차가웠다. 오래 비워둔 방의 차가움이었다. 왕자 위에 금빛 장식들이 빛을 받아 번쩍였다. 크고 무거운 의자. 그 앞에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왕자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돌아섰다. 관원들이 술렁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성을 위한 하늘이 되겠다고. 왕자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배우고 왔다고. 조용했다. 그리고 관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소리 없이 나는 그제야 왕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앉았다. 무겁지 않았다. 아니,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산을 걷고 우물물을 깃고 동굴에서 숨만 쉬던 그 시간이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몇 해가 지났다. 한성 도성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돌았다. 왕이 된 나는 말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화려한 잔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기름진 진상을 추렸다. 대신 전국 각지에 관리를 보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폈다. 가뭄이 든 곳에는 구휼이 내려갔고 오랫동안 방치된 길들이 정비되었다. 도성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디서 저런 분이 나왔을까? 산속에 숨어 계셨다지 않소. 그래서인가 백성의 사정을 잘 아신다 하더만. 그 같은 해 강원도 서화군에도 겨울이 왔다. 대나무 숲에 눈이 쌓였다. 우물가에 살얼음이 꼈다. 김호연 노인의 집 마루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6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 5-6명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등이 더 굽고 머리도 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아이들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냐고 졸라댔다. 노인은 잠깐 눈 쌓인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왕자 아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아이들이 또 그 이야기냐고 했다. 노인은 그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아이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집신도 제대로 못 신었다고 했다. 우물 두레박도 잘 못 올렸고 장작 패는 것도 처음엔 도끼를 거꾸로 잡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그러나 열심히 배웠다고 노인은 이었다.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틀려도 다시 해봤다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 있어도 무섭다고 말할 줄 알았다고.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이었다. 달이 떠 있었다. 산을 감싸는 달빛. 그 왕자 아이는 궁궐로 갔지만 가끔 달을 보면 웃고 있을 거라고 했다. 백성들이 따뜻하게 자는 밤에 저 달을 보면서 서화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우물물 냄새, 눈 내리는 소리, 박할머니 인절미 맛을. 그날 밤 한성 궁궐에서 나는 후원 연못가에 서 있었다. 이제 20이 넘은 청년. 어깨가 넓어지고 눈빛이 깊어졌다. 왕의 골룡포를 입었지만 손은 아직도 흘기를 하던 손처럼 가볍지 않았다. 나는 연못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다. 달은 서화군 쪽 하늘에도 한성 하늘에도 같은 모양으로 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달빛처럼 연못 위로 번졌다. 어딘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대나무가 바람에 서거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물 두레박 소리, 보리 된장국 끓는 소리, 눈 위를 밟는 집신 소리. 그 소리들은 기억 안에서 언제나 살아 있었다. 언제나. 달빛이 산을 감쌌다. 2개의 하늘, 2개의 달. 그러나 같은 빛.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조용한 웃음이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